네, 이번엔 좀 쉬어가는 시간. 미술 사조 보통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고 어렵죠. 근데 이거를 모델링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정리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미술 사조를 가만히 공부해 보면 결국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모델링 객체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보고 그림의 소재를 얻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미술 사조가 바뀌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델링 이론 관점에서 보면 모델링 객체에 따라서 미술 사조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술 사조가 그 표현 기법, 그거에 따라서도 미술 사조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건 이제 모델링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모델링 이론 관점에서 해석할 부분은 아니고, 모델링 객체가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가, 그거에 따라서 미술 사조가 바뀌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양한 그 미술 사조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대표적인 미술 사조들만 모델링 객체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고대 그 동굴 벽화, 이거는 그러니까 알타미라 동굴 벽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구석기, 신석기 시대, 그죠? 그때 그림들 주로 이게 사물을 직접 보고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델링 객체라는 게 사물 그 자체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그 사물의 본질. 그 사실 사물의 본질이라는 건 우리가 확정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사물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인식론에서 되게 알고 싶어 하는 거지만, 사물의 본질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영원히. 인간의 주관적 관점,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그 욕망에 따라서 사물에서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을 이 우리의 주관적 주체의 입장에서 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사물 그 자체를 모델링 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픽 그림 화가들이나 모델러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고대에는 주로 이제 사물을 직접 그리는 것, 소를 지나가는 소를 그린다든지 새를 그린다든지 그 있는 그대로 사물을 이렇게 그림으로 옮기는 작업이 고대 그 미술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각 인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감성으로 외부 세계를 우리 뇌 안으로 받아들였을 때 생기는 어떤 인상, 그게 이제 감각 인상인데, 감각 인상을 이 모델링 객체로 한 거는 상당히 최근에 와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1800년대 이 낭만주의, 사실주의 이때까지만 해도 감각 인상을 그리고자 하는 화풍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여기에 이제 그 로마네스크, 고딕, 비잔틴, 이게 다 종교 예술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로 상상의 세계를 그렸다는 거. 뭐 환상, 공상, 망상, 뭐 하여튼 이런 상상, 이게 상상이라는 게 사실 이성의 영역에서 상상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성 자체를 객체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성이 상상한 것, 예를 들면 플라톤의 이데아, 이런 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또 기독교의 신의 모습, 뭔가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완벽한 것,
여러분 기억하나요? 그 우리가 주체론 공부할 때 실체라고 하는 개념. 그 실체를 인간은 추구하고 인간은 그런 실체를 표현하고 싶어 했던 그런 욕망들.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벽화나 도자기화에도 나타나고 그 중세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에서도 이 그런 이상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신의 세계 이런 거를 그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감각 인상이라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죠. 예. 그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근대 철학이 이때 태동을 하죠. 그죠? 과학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서 르네상스 회화, 그래픽, 예술의 특징은 인간의 이성을 그리고자 했던 것. 이것이 이제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바로크와 로코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의 바로크와 로코코 예술 사조들은 감정을 객체로 했어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물론 여기에 그 바로크나 로코코도 이 사물을 그리고자 하죠. 근데 사물에 그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사물을 통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로코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성도 이 사람들이 그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주로 다른 그 미술 사조와 구분을 한다면 바로크 로코코 예술의 특징은 회화의 특징은 감정을 그 표현하려고 했던 예술 사조다 하는 데서 특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고전주의에 오면은 다시 그 르네상스 시대. 그 사실 르네상스라는 거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합리적이고 인간의 그 어떤 정형화된 규칙 이런 것들을 중시해서 생긴 그 복고풍의 예술이거든요. 신고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성, 인간의 이성을 예술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 여기 이제 신고전주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에 들어오면은, 이게 좀 자유분방해집니다. 그러면서, 좀 괴이한 것들도 이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고, 감정, 그 다음에 이런 상상의 그 세계, 그 다음에 이성의 세계, 이런 것들을 그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표현하려고 했던 시기가 이게 바로 낭만주의가 그 풍미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1800년대 중반부터 뭐 1900년대까지 이렇게 이어졌죠.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이제 이성 상상의 세계, 감정의 세계라는 게 다 그 구상, 그죠? 구상 미술이잖아요. 추상 미술? 그죠? 이게 인간의 그 인간의 정신 세계를 주로 그리고자 했던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다가 다시 이런 게 너무 그 자연과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자연주의라는 게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요게 이제 사실주의예요. 자연주의라는 거는 뭐 사실주의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쓰는 미술 사조고, 이 사실 자연주의가 이제 19세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물을 다시 그 자세히 그리려고 하는 이제 객체가 이제 다시 사물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사조가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1860년대면 19세기 후반이죠. 이때 인상주의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감각 인상, 처음 감각 인상을 중요하게 씁니다. 이 인상주의는 빛의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빛이라는 게 시각을 통해서 우리 뇌에 맺힌 상, 그 사물에 비친 인간의 눈에 비친 모습, 그걸 그냥 그대로 그리는, 그게 이제 인상주의예요. 그 후기 인상주의에 들어오면은
사물을 그대로 있는 대로 표현하기도 하고 감정도 이제 여기다가 가미해서 그리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표현주의나 상징주의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상주의 자체, 그러니까 마네, 모네, 뭐 르누아르, 드가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은 되게 이제 감각 인상을 중시했죠. 그래서 한 사물을 아침에 그리고 점심 때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그리고 저녁 때 그리고 이렇게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물의 그 감각 인상들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었던 풍조, 이게 이제 인상주의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인상이라는 게 impression, 그 감각 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표현주의고, 요거는 감정, 인간의 내면 세계를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자 했던 것이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그 바로크, 로코크 예술의 특징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이 표현주의가.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상징주의. 상징주의라는 게 이거는 그 인간의 이성, 특히 이제 지성, 이 지식을 그 표현하고 싶어 했던 그 이 화풍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지 과정을 감성, 지성, 이성으로 구분하지만 그 많은 그 철학이나 예술, 문학 이런 부분에서 지성과 이성을 그렇게 엄격히 구분 안 하고 이렇게 같이 하나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성이라는 걸 구분 안 했어요. 이성에 그냥 포함을 시킨 걸로 여러분은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수주의라는 것도 이 감정의 표현을 중시했던 그런 화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미술 사조의 흐름을 보면은 삶을 그 자체를 그리려고 했던가, 아니면은 상상의 세계를 그리려고 했다가 이제 이성의 세계로 넘어왔다가 감정까지 그리는 이런 발전 과정에서 감각 인상을 그리고자 하는 인상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회화, 그러니까 그래픽 모델링의 대상은 아주 다양해진 거죠. 입체주의는 사물을 그리되 이성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상주의는 상상의 세계를 다시 그리려고 하고, 또 다다이즘은 이건 사실 뭐 특별한 객체가 따로 없어요. 다다이즘이라는 거는 그냥 뭐 예술의 어떤 그 원칙, 아니면은 이런 게 예술이야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전복시키고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아방가르드, 반항아적인 예술 사조기 때문에 이건 뭐 특정 객체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분히 우리 모델링 관점에서 본다면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던 부분이 강하죠. 그리고 이제 초현실주의도 이거는 이제 인상주의, 그 다음에 표현주의, 그리고 이런 추상주의 이런 것들이 막 믹스돼서 감각 인상과 상상과 감정의 세계를 다 객체로 삼아서 그리려고 했던 좀 자유분방한 미술 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추상 표현주의라는 것이 이제 상상의 세계를 다시 그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20세기에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 그러니까 이 다다이즘 이후의 것들을 현대 미술이라고 그래요. 현대 미술. 그 최근에 이제 미술 풍조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사물을 중요시하는. 근데 이 사물은 자연 사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로 관심을 갖는 객체는 인공물이에요. 인공물. 우리 모델링 그 과정에서 보면은 아티팩트, 인간이 만들어낸 모델들을 재조합을 해서 또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상업용 무슨 상표라든가 깡통이라든가 뭐 이미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그 인공물들을 그걸 객체로 해서 그걸 재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예술품을 창조하는 그런 그 풍조가 아주 강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러니까 사물은 사물이되 자연물이 아니라 인공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미술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모델링 객체와 미술 사조를 한번 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미술 사조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작품들을 좀 감상을 해봅시다. 자, 원시 시대 이게 알타미라 동굴벽화, 뭐 라스코 동굴벽화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사물을 그대로 그리는 그런 아주 1차원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회화를 보면은 이렇게 이것도 이제 사물의 모습을 그리되 좀 이게 판타지적인 성격이 있어요. 즉 그 궁정의 모습이라든가 그 신 이런 거에 어떤 위대함, 숭고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풍조가 이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회화에 들어오면은 그리스 시대의 사실 예술품이라는 건 되게 그 조각품, 건축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물질 모델들은 그리스 시대에 많이 이제 유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림은 이제 벽화라든가 이런 도자기에 그 그린 그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픽 모델의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뭐 보면은 장기 두는 모습 이게 사실에 가까운 것들이죠. 사실을 객체로 해서 그리는 것 이런 게 이제 유행을 했고요.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은 이제 그 이게 이제 뭐 베티라고 하는 그 돈 많은 사람의 그 집 내부가 남아 있어서 거기에 있는 벽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 로마 시대의 회화 작품들을 우리가 이제 감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상당히 종교적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하죠. 뭐 익시온의 형벌 이런 그러니까 사실적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교훈적이고 뭘 가리키려고 드는 이 그림을 통해서 뭐 신의 위대함이라든가 형벌을 내리는 것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런 형벌을 받는다 이런 교훈적 내용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했던 풍조가 이제 로마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태형 장면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물고기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을 이렇게 그 바닥 타일에다가 모자이크로 해놓은 이런 작품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아직은 그 사실과 상상의 세계 이 두 가지가 주로 회화의 객체였던 거죠. 자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 이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뭐 중세 하면은 이 그림이 아예 표지 모델로 나올 정도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제 뭐라 그러나요? 식솔들 그 옆에 이제 그 측근들을 아내 뭐 이런 사람들 측근들을 데리고 그 있는 모습을 사실 실제의 모습이겠죠. 근데 거기에는 황제의 어떤 위엄, 그 위대함 이런 거를 화려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이제 소피아 성당의 이제 벽화에도 보면 이런 게 이제 성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이제 그 신이 이게 언제부터야 한 300 그러니까 서기 323년 그죠? 니케아 종교회의 이때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콘스탄티노플에다가 수도를 옮기면서 기독교를 이제 그 로마의 정식 그 종교로 받아들이죠. 이러면서 그 신의 모습들을 성당에다가 담는 그런 이제 상상화, 종교화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예술은 보통 암호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인간은 거의 등장을 안 하고요. 거의 신의 모습만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당의 이제 천장, 그 다음에 벽화, 이런 것들이 프레스코화가 많죠. 그 프레스코라는 게 이렇게 회벽에다가 칼라를 칠해서 그 그림을 그리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가 그 유럽 여행을 하면 많이 구경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로마의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이제 로마네스크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예술은 초기에는 비잔틴 예술, 그건 이제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이제 결합된 그런 것이 예술 작품으로 등장을 한 거고, 그 아주 육중하고 뭔가 그 신의 위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로마네스크 회화이면서 그러니까 로마네스크 건축물들이 다 그렇게 그 지상에 있는 그 위대한 신의 모습 이런 것들을 주로 그렸다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고딕 회화죠. 중세 예술은 세 가지예요.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이제 고딕은 그 빌딩 보면은 막 그 뭐랄까요, 되게 뾰족하고 하늘에 하늘을 쳐 찌르는 듯한,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 고딕 시대가 되면은 신의 위대함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더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 신의 인간적인 모습이 부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로마네스크 벽화, 회화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그 되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의 위엄, 근엄 이런 거에 나타나요. 근데 이 고딕 그 회화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 대표적인 화가가 이제 지오토, 여기 조토라고 그랬는데 지오토. 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모습도 인간의 모습하고 너무나 이렇게 가깝게 아주 그러니까 성스러운 그런 것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을 더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신에게 감정이라는 건 없죠. 신에게는 있어도 그 표현을 안 하려고 하죠. 신은 그 위대한 존재가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성화는 감정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딕 회화에 들어오면은 이런 성화에도 그 인간의 감정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를 애도함 이거 보면은 그 슬픈, 여기 막 천사들이 난리잖아요. 이게 아마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를 끌어내려 가지고 그 애통해하는 그 주변의 그 12 사제들,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모습 이런 거를 그린 거죠. 그러니까 전부들 막 얼굴 표정 보세요. 막 울고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로마네스크 회화를 보면 그 우는 모습 그런 거 얼굴 찌그리거나 웃거나 이런 게 없어요. 특히 웃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고딕 시대로 넘어오면서 고딕 회화로 넘어오면 그 슬픈 모습 막 이런 웃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제 표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혁명이 일어나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죠. 그 르네상스 회화, 우리가 잘 아는 그 서양의 화가들 이름들이 다 르네상스 시대가 많죠.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최후의 만찬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이 그림이 어디인가요?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도 있었죠. 그 영화 거기에 이제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니까 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의 그 위대하고 근엄한 모습보다는
상당히 일상적인 인간의 모습들을 많이 담아내는 그런 시대. 근데 이게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그 고딕의 특징이었잖아요. 그게 이어지면서도 다시 옛날의 환상적인 신의 그 모습 이런 것들도 그려내려고 하는 환상화 이런 게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이게 실제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예술하고 상당히 유사한 거죠. 그 왜 비너스 그 상이 있잖아요. 그 조각품 그런 모습을 형상을 따고 있죠. 라파엘로하고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제 둘이 되게 쌍벽을 이루는 르네상스 화가죠. 그래서 이 천지창조라든가 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파. 그러니까 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파 그림을 보면 여기 하늘을 가리키는 여기 손을 들었죠. 이게 플라톤이고요. 이데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이렇게 가로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 이런 그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 군상을 여기다가 다 그려놓습니다.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이게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초기에 그 화풍을 좀 닮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성의 세계를 그리고 환상적인 세계, 그 상상의 세계를 주로 객체로 했던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들은 많이 빠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르네상스에 이렇게 대항을 해서 등장한 게 이제 바로크 회화. 바로크 회화는 주로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그래서 이 그림은 그 여러 사람들이 이 그림을 되게 비중 있게 설명들을 하죠. 여기에 매우 사실적으로 그렸죠. 여기 그 관객,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림 안에 또 있고 이 사람이 화가잖아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장면을 뒤에서 관찰을 하기도 하고 관중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거울에 이 뒷모습이 이렇게 비친 것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이 그림은 인간의 다양한 그 내면 세계, 감정 이런 것들을 표정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죠. 여기 보면 이게 예수의 그 가슴을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이게 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당신이 신이 맞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신성모독이죠.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궁금증, 내면의 욕망 이런 것들을 감정을 가감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풍조가 이 바로크 회화에서 나타납니다. 여기도 렘브란트 유명한 사람이죠. 렘브란트의 그 야경, 그 당당한 또 이게 여성들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작은 모양으로 나타나고 되게 막 이렇게 뭐랄까요? 그 밤에 남자들이 그 마초적인 성격을 보여주면서 그 산책 나와가지고 막 술 먹고 이게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 이 그 뭐랄까요? 쾌활함, 장엄함 이런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여기 이제 루벤스가 그린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끌어내리는 그 장면. 이때
그 슬픔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로코코. 이 로코코 회화는 되게 화려하고 아름답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만 일부러 모아놨는데요. 이건 이제 독서 운동할 때 그 책을 읽는 소녀, 독서하는 소녀. 되게 그 우아하고 옷도 상당히 고급스럽죠. 이 퐁파트르 부인의 초상, 이 부시에의 이 그림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화려함의 극치죠. 그러니까 궁정 이때 이제 프랑스 이런 그 궁정의 왕족들이 누리던 사치스러움이 이 로코코 회화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 그 프라고나르의 근의 그림 보세요. 이거 뭐 향단이가 그 누구예요? 그 춘향이하고 그 뭐 근에 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아주 환상적인 그 모습이죠. 이게 이제 로코코 예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민중들의 그러니까 민주화 이런 것이 지속되면서 이 로코코 예술은 사라지죠. 이런 궁정의 아름답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던 이런 예술 사조가 이제 일시적으로 등장을 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객체를 그렇게 궁정의 화려한 어떤 그 아름다움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낭만주의가 등장을 하는데 낭만주의 하면은 우리가 왜 문학에서의 낭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뭔가 멋지고 그 로맨틱하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로맨틱이라는 말도 어원을 따지고 보면 로마스러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 말 속에 언어에 뭐 로망 그러죠. 로망이 로만이에요. 로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서양의 역사는 로마의 역사다. 로마를 이해하면 서양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라는 나라가 사실 BC 한 900년경에 생긴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리스가 그 성했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는 알렉산더가 죽은 게 BC 44년. 사자, 죽을 사자 두 개가 겹친 BC 4, 기원전 44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국주의가 탄생을 해요. 그리고 1450년 그때 망했거든요. 로마. 그때 이게 동로마 제국이 망한 거죠. 소로마는 이제 480년인가요? 그때 망했고 비잔틴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이 버티다가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죠. 그 이슬람 그 세력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BC 900년경부터 1450년이니까 뭐 2300년 가까이 존재했던 그런 국가예요. 그러니까 유럽 역사를 뭐 어찌 보면은 그 관통을 한 국가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용어들이 우리 말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로망을 꿈꾼다. 근데 그런 로망하면 뭔가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데 이 회화에서의 낭만주의 회화는 그런 건 아닙니다. 낭만주의가 이제 로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그 고야의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이런 인간의 욕망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었거든요. 뭐 실제 이런 사람이 없겠죠, 그죠? 근데 이게 식인종의 사람을 팔을 뜯어먹는 아주 끔찍한 모습. 근데 인간의 내면에는 이런 욕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 그림도 보세요. 이게 그 민중들이
노예처럼 이런 왕족들의 뒤에가 이렇게 궁이 있잖아요. 궁전에 지시를 받아서 명령을 수행하고 일하고 힘들고 노예처럼 고생하는 모습, 그러다가 이렇게 쓰러져 죽고 길바닥에, 이런 불만, 이런 것들이 아주 이 그림 속에 그대로 표출되는 이런 화풍을 이제 낭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낭만주의 그림을 보면 좀 끔찍한 장면들이 많아요. 이게 유진 들라크로아가 남긴 작품인데,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한 영웅이 죽으면 그거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런 여러 일반 시민들을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죠. 여기 제리코의 이제 메두사호의 침몰.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세월호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이 제리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리고자 했었던 것은 이 프랑스 왕들의 어떤 비리 그리고 부패, 이런 거를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두사호라는 이게 소설도 있는데, 메두사호라는 배에 실력도 없는 선장이 배를 몰고 가다가 이게 좌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잘 몰질 못해가지고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그 안에 있던 많은 노예들, 그리고 이제 서민들은 다 어찌 보면은 죽은 것처럼 그 당시에, 그리고 선장만 살아서 나오고 일부 귀족들이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궁에다 보고하기로는 여기 뭐 다 죽었다 그랬는데, 요행이 이 메두사호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일반 선원들이나 뭐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 중에 열 몇 명은 살아나왔고, 그리고 이제 뭐 대여섯 명은 이미 죽어 있었고, 이 배가 이제 나중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되게 슬픈 사건이고, 이런 거를 그림으로 남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감정, 내면 세계, 불합리함, 그러니까 이 불합리함은 이성의 세계죠. 이런 거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낭만주의 회화의 특징입니다. 이걸 다시 이제 복고로 사실주의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밀레, 이삭 죽기라든가 이런 만종, 이건 아주 뭐 사진 찍은 것처럼 되게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객체가 다시 사물로 돌아온 겁니다. 여기 뭐 귀스타프 그루베의 돌 깨는 사람, 아주 사실적으로 사진 찍은 것처럼 그렸죠. 그리고 장 바스티유 까미유 꼬로, 저는 이 코로의 장 바스티유 까미유 코로의 그림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의 그림은 되게 전원 풍경을 아주 아름답게 환상적으로 잘 그립니다. 모르트 풍텐의 기억이라는 이 그림도 보면은 어렸을 때 뭐 나무에서 뭐 따먹고 즐겁게 어린아이들하고 놀던 모습,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재현을 하는, 이게 사실주의죠. 이런 그림들이 이때 유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인간의 감각 인상, 감성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리는 화풍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인상주의죠. 그러니까 인상이라는 게 감각 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감성 세계에 들어온 외부 사물의 우리 눈에 비춰진 모습을 우리의 주관을 배제하고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그게 대표적인 이제 화가가 마네, 그리고 모네, 그러니까 모네의 수련, 그죠? 이게 수련의 모습, 이 사람이 이 아침에 연못을 봤을 때 눈에 비친 모네, 그러니까 수련의, 그러니까 연꽃을
그대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만에도 이제 그런 풀밭 위에 점심을 먹는 그 귀족들의 모습, 이거를 눈에 비친 대로. 이것도 패러디가 작품이 많죠. 이게 뭐 시각에 따라서 그 아침의 모습, 해가 질 무렵의 모습, 해가 쨍쨍 내릴 때는 점심때 모습,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감각 인상을 소재로 삼았다고 하는 것. 이 르누아르의 두 자매라고 하는 작품, 이것도 여러분 되게 낯익은 작품이죠. 이것도 인상주의 화가. 그 무희, 무대 뒤에서 이제 무용 연습하는 무용수들의 그 모습을 눈에 비친 대로 그대로 그린 겁니다. 드가의 무희라는 작품. 그리고 이제 세잔의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물을 그리되 사물의 어떤 정형화된 인간의 그 주관적인 해석,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눈에 비친 대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풍을 이제 인상주의라는 거예요. 감각 인상을 처음으로 미술의 소재로 삼았던 화가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표현주의, 인간의 내면 심리, 환상적인 어떤 꿈, 이런 거를 그리고자 했던. 그러니까 이건 아마 누구죠? 그 심리학자.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뭉크의 절규. 그래서 이게 두려움, 감정이죠. 인간의 내면 세계. 두려움을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을까요? 그 여러분도 사진으로 한번 이 두려움을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건 실레의 그 자화상, 이것도 이 양반도 이제 표현주의, 자기의 심리적인 내면 세계를 그리고자 했던 것. 샤갈의 생일이라고 하는 더 버스데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실제 모습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는 생일날 꽃 선물도 받고 이렇게 하늘을 날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몽환적인 세계, 그 심리적으로 원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볼 때 소재, 그래픽 모델링의 소재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이런 걸 그 유심히 생각하면서 이런 그림들을 감상을 하면은 재미있을 겁니다. 그 생각났네요. 그 프로이드, 그죠?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바로 이 표현주의 회화였다. 그 얘기를 하려다가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제 입체파. 입체파 하면은 큐비즘, 그죠? 큐비즘, 큐빅 다이어가 그게 그 입체라는 뜻이죠. 큐브, 그 정육면체, 그걸 큐브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평면적으로, 어차피 그림은 회화는 평면인데, 2차원 평면인데, 이거의 사물의 모습을 2차원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입체적인 거를 그러니까 원근감이나 뭐 이렇게 그 대비 효과 이런 걸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사물의 모습에서 옆에 있는 모습, 뒤에 있는 모습, 뭐 위에서 본 모습, 아래에서 본 모습,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1차원적으로 한쪽에서 본 장면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를 다각도적으로 그 상상을 해서 옆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아래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 옆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한 평면에 다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피카소의 그 이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 그리고 이 게르니카, 스페인 내전을 형상화한 거죠. 여기 보면 그 실제의 사물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화가의 입장에서 다면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본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이제 입체파 화가의 특징이고, 그래서 입체파 회화부터는 좀 해석이 좀 필요해요.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이게 뭘 표현하려고 했었던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 조르주 브라크의 기타를 든 남자, 이거 처음에 얼핏 보면 이게 뭘까? 무슨 로봇 같기도 하고 괴물 같기도 하고 벽화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타를 든 남자의 그 다양한 측면들을 한 2차원 평면에다가 한꺼번에 표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그림이 어려워지죠. 예. 그 추상 표현주의라는 게 또 잭슨 폴록, 이 사람은 그냥 뭐 특정한 형식을 깨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미술은 뭐 캔버스 위에 뭐 수채화를 그리든지 유화를 그리든지 이렇게 틀 안에 그 갇힌 어떤 작품, 이런 인상을 좀 벗어나서 그냥 이 내면의 세계, 뭐 이렇게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걸 다 벗어나서 자유분방하게. 근데 이게 막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이 다다이즘, 아방가르드 그 예술이 시작하면서부터 예술가들은 기존의 틀을 깨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뭐 마르시안 티상의 그 변기라든가 이런 게 등장을 하는 게 옛날 그 전통적인 그 회화의 그 개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팝아트, 우리 왜 백남준, 우리나라 유명한 예술가 돌아가신 분 있죠. 그 대전 그 예술의 전당에도 그분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 뭐 TV나 뭐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거북선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치 미술처럼 해놨어요. 이게 과연 예술 작품이냐? 처음엔 논란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그 예술 작품이 뭐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이런 거를 깨려고 했었던 것이 이 현대미술 작가들의 특징입니다. 잭슨 폴록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이 벽화, 보통 지금까지 봐왔던 우리 그 프레스코 벽화라든가 그 성당에 있는 벽화, 뭐 그 왜 고대 알타미라 동굴 벽화, 이런 거하고 비교할 때 이게 과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근데 보는 것 자체로 아름답잖아요. 이것이 예술이다라고 얘기할 그것이 뭔지 그걸 타파하려고 했던 아주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 회화하면은 이제 이게 과연 이게 만화의 한 장면 같죠? 리텐스타인의 사라의 눈물, 눈문이라고 그랬네. 이거 눈물. 사라의 눈물. 이거 엄청나게 비싼 그림이에요. 만화 한 장면 같잖아요. 이 앤디 워홀의 마린 먼로. 이건 우리 그 주체 공부할 때 나왔었죠. 앤디 워홀의 마린 먼로. 그러니까 요건 한 컷인데, 이 마린 먼로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의 얼굴을 모티브로 했대 그 자체의 원본성은 사라지고 그 이 화가의 그 상상, 새롭게 표현한, 어찌 보면 이게 그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가치 없는 거죠. 시뮬라크르, 원본이 없는 인조물, 이런 게 사실 가치를 갖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사실주의나 자연주의, 그 다음에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중세 이때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뭐 작품들 이런 것까지만 해도 그 원래 자연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닮았나, 인간을 얼마나 인간답게 잘 그렸나, 이런 것들이 그 예술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었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원본이라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라는 게 이데아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원본이라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게 이제 유사성인데 유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유사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새롭게 탄생한 작품들끼리 차이가 있으면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 예. 그렇게 그 상사의 개념으로, 유사의 개념에서 상사의 개념으로 바뀐 그런 시뮬라크라고 하는 설명을 그 주체론 때 했었는데, 이게 그 작품이에요. 예. 이건 원본이 없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가 원본이 아니고 그냥 모티브만 얻었을 뿐이지 완전히 앤디 워홀이 스스로 창작해낸 시뮬라크인 거죠. 그 다음에 르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여기 세시네빠 우네빠 빠빼 삐빼 파이페, 하여튼 이거 불어 제가 잘 모르는데요. 이게 그런 뜻이랍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네, 이게 아닌가 봐요. not. 그러니까 르네 마그리트 작품인데 이게 말이 이상하죠. 말 자체로는 이게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거는 파이프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거 파이프 아니에요. 그림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서 마치 파이프처럼 보일 뿐이지 그냥 이거 하나의 허상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를 사물하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묘하게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모델링 이론 공부하면 이런 그림도 감상할 줄 압니다. 이 기호예요, 기호. 그 기호 자체는 원래 객체 사물이 있고요. 실제 파이프가 있겠죠. 그건 파이프죠. 그렇지만 이 그림은 파이프가 아닌 거죠. 그 파이프를 보고 인간이 흉내내서 그림을 그린 하나의 복제품, 재현, 그 다음에 이게 모델인 거예요. 모델. 그래픽 모델이지 이게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담배 필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걸 깨달아라.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회화는 좀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이게 표를 앞에서 보여줬던 표를 다시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이 그 중세 초기까지는 사물 중심으로 회화의 객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이제 중세에 이르기까지는 상상, 이게 이제 이데아의 그 신의 모습을 주로 종교화가 여기서 많이 등장하죠. 인간의 상상의 세계를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이성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적인 과학 문명, 그리고 이제 문자 문명,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인간이 주체가 되는 그런 시기죠. 이때 인간의 이성을 그림으로 그리고자 했던 시기가 바로 르네상스 예술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감정, 이게 바로크 로코코 사조의 특징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 골고루 이런 것들을 그리려고 하는 뭐 신고전주의나 낭만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가 다시 사물 중심으로 하는 자연주의, 사실주의,
이게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드디어 감각 인상을 중요시하는 인상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 뭐 초현실주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화풍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주의, 뭐 감정, 이런 인간의 내면 세계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하는 표현주의가 등장을 하고, 다시 뭐 이성의 세계를 중시하는 뭐 상징주의라든가 입체주의, 추상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다시 중세에 유행했던 그런 상상의 세계. 이때 상상은 종교적 상상이 아니고 인간의 그 욕망, 그러니까 판타지 이런 거를 꿈꾸는, 이걸 또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제 만화라든가 뭐 판타지 그림이라든가 환상적인 그림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제 샤갈 그림들이 이제 이런데 속하는 거죠. 감정은 이제 계속 그 객체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서 이 모델을 그 객체로 하는, 즉 인공물을 객체로 하는 그런 화풍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모델링 객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미술 사조를 구분을 하면 그냥 연도로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이해가 잘 갈 겁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한번 이 모델링 객체 측면에서 이 작품은 무엇을 객체로 해서 그림을 그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예술 작품을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